안녕하세요. 예, 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염규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과 그 유형에 대해서 같이 강의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에 거쳐서 강의할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그 규제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저희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처리했던 그동안의 어떤 분쟁의 유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맹사업의 어떤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제가 금방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가맹사업이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들어보셨습니까? 프랜차이즈이라는 말씀은 좀 들어보셨죠? 가맹사업이라는 말은요?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동네에 가게 되면은 무슨 우동, 무슨 점, 또 무슨 전자, 무슨 점 이런 형태의 가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형태, 즉 가맹점 형태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통의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래 1920년대 미국에서 어떤 개발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롯데리아라고 들어보셨죠? 롯데리아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돼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GDP의 한 8.7% 정도 차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성장한 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성장한 산업인데, 이런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경제적 배경도 있지만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제도적 장점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장을 했는데, 왜 그렇게 성장했냐면 보게 되면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 본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적은 자본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해서 전국 규모의 어떤 회사를 형성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게다가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가맹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상업적인 어떤 배경을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 또 그 위험 부담도 적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런 가맹본사들이 선호하는 어떤 시스템이고, 또 가맹점 사업자 입장, 즉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사회적 경험이 없고 혹은 어떤 경제활동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맹본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그것을 영위할 수가 있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서 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과의 어떤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들 여쭤봤죠?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말인데 달리 쓰느냐? 이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쓴 법적인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또 다른 법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가맹사업 거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한 배경에는 그 이면에는 또 이 가맹사업이라는 그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이 또 내포되어 있었어요. 급성장하다 보면은 밥도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보이느냐. 여러분들 간혹가다 TV라든가 방송 보게 되면은 프랜차이즈 관련돼서 피해 사례, 사기 사례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죠? 이 사실 이런 어떤 사기 사례라든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극히 드물지만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이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제정이 됐고, 사실 이 프랜차이즈 혹은 가맹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프랜차이즈라고 할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시스템의 어떤 좋은 장점보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은 망한다든가 피해를 본다든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저도 한 5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운영만 잘하면 좋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이런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파고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이 가맹사업법, 다시 말해서 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돼서 각종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나
혹은 그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가맹사업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가맹사업법의 주된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제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보공개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대등한 사업자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인데 아무래도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축해놓은 영업 시스템이라든가 영업 노하우라든가 상표를 가맹점 사업자한테 그것을 부여하는 것을 프랜차이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고 파는 거죠. 그죠? 팔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동업자의 관계에 있지만 그 해당 사업에 있어서는 가맹점주들은 거의 무경험자고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1대1 계약 관계로서 계약이 체결되지만 실질적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정보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당 가맹본부가 갖고 있는 각종 정보를 가맹점 사업자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현황은 이렇고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은 누구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가맹점 사업자가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놓은 문서를 정보공개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맹점주나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어느 가맹본부를 찾아갔다. 저희들 분쟁 조정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뭐냐면 그 계약 체결할 때 가맹본부의 직원이 적어도 우리와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한 달에 얼마 이상의 판매를 보장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안 나오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맹점주가 아니 나는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 차이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그때 돼서 발뺌하는 이런 본부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서로서 제공된 그 철을한 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강제화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있어서는 이 정보공개 제도를 그 어떤 식으로 규정해 놓고 있냐면은 아마 우리나라 가맹본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거의 없습니다. 한 95%, 제 일해본 경험상 한 95%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정보공개는 가맹계약 체결일 5일 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은 뭐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서 처벌받은 가맹본사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행법에서는 가맹 희망자 규정을 둬서 가맹점을 창업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했을 때만 이런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 현 법에서는 좀 박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7월 3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무조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가맹점 사업자가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약속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이 없다. 혹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미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정보공개서 제도를 실질화시켜서 가맹본부 아니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강화됐다 하는 이런 내용이 가장 큰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보공개를 했는데 그 정보공개서 내용 중에서 허위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들어갔을 수 있죠. 특히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 사례처럼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하루 얼마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계약 체결 중에 자기 어떤 내용을 해주겠다라고 실질적으로 구두로 제공해 줬는데 그것이 내용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허위 정보죠. 이럴 경우에는 그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이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을 또 금지시켜 놓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법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가맹금 반환 조항입니다. 가맹금 반환이라는 것은 아마 이쪽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성격 자체가 가맹본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업 노하우를 가맹점 사업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또 그것을 또 동일한 이미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고 훈련도 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가로서 가맹점 사업자는 뭘 지급하냐면은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지급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고 가맹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이 가맹사업법에 있어서 보면은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강제적으로 반환하도록 해놓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가맹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또 혹은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허위 과장된 정보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됐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그것이 아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 요소로서 들어가 있을 때 그다음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물류공급을 중단했을 때 이때는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실무거래관행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게 되면은 가맹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어떤 약관 규정을 둬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약관 조항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런 조항에 해당되게 되면 가맹사업법 10조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이래 명문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약 해지와 종료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계약 해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약 해지라는 것은 계약이 완전 유효하게 성립이 됐지만 일정한 당사자들의 약정한 사유라든가 법정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절차를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그 사실 프랜차이즈 전반에 있어서 계약 전반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속적으로 그 가맹점주에게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지만 통제도 합니다. 이 통제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해지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제가 또 과도하거나 혹은 그 해지 사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도한 해지 사유를 둬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실패해버리면은 실제로 개인에서는 파탄과 똑같습니다. 파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해지 절차를 함부로 남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맹사업법 14조에서는 이 해지 절차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가맹본부가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를테면은 가맹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든가 가맹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통제나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의무에 위반됐을 때 그럴 때는 그 기존의 가맹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2달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3번 이상의 서면에 의한 시정 조치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제대로 냈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가맹금을 내시오 안 내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해지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것을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2번, 3번의 서면에 의한 시정 조치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될 때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위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하게 되면 이 해지 절차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계약 해지를 근거로 해서 가맹본부에서는 물류 공급도 중단하고 더 이상 지원도 하지 않게 되면 가맹사업법 12조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부당한 거래 거절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해지 절차를 어떤 엄격하게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행법은 이게 이제 3번 이상의 서면에 의한 시정 조치 후에 2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맹본부 해지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법에서는 2번의 시정에 의한 시정 후에 2달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저희들 분쟁을 다루다 보면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건이 초기에 저희들 많았습니다. 저희 분쟁조정협의회가 2003년도 1월 달부터 출범을 했거든요. 출범을 했는데 그 전에 다시 말해서 2003년도 이전에 체결된 그 가맹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그 당시에 체결된 계약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든가 뭐 2번의 어떤 일주일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현행법에 의해서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내용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계약 해지해서 저희들한테 조정 신청 들어온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시행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런 피해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 종료와 관련돼서도 일정한 절차를 두고 있어요. 계약 종료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계약 종료는 기간이 만료가 된 것을 말합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산다, 주택 전세를 산다 하게 되면은 2년 계약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년 계약 기간이 딱 만료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걸 종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는 가맹점주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하하고
또 단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간에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종종 보다 보면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혹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뭐 자본금은 한 1억 정도 줬고 기본 계약은 3년이었는데 딱 3년 하고 회사 측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가맹본부에서 계약이 종료될 무렵돼서 계약을 갱신할 때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업지역을 이렇게 정해주고 요 영업지역 내에 장사가 잘 되면 간혹가다 어느 본부에서 와서 영업지역을 반으로 쪼개자. 만약에 쪼개지 않으면은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물류 공급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인상을 하겠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네가 수락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까다롭게 내겨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계약 종료와 관련돼서 그 종료 절차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떤 제한을 두고 있냐면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 종료일 90일 전에 90일 전이면 통상 3개월이죠.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나는 당신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한 후에 계약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를 어겨가지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 절차를 위반해서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 이를테면은 우리 계약서에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 30일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다만 이 가맹사법 13조 2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90일 이전에 그 서면으로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갱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본부 입장에서는 90일 요건을 충족시켜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법에서는 90일 전에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영업지역을 반으로 쪼개라든가 뭐 로열티를 조금 더 인상한다든가 하더라도 수락을 하지 않게 되면 90일 요건 충족시켜서 계약을 종료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해서 이번에 가맹사업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갱신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갱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다시 말해서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할 때만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고 이 계약 갱신 거절도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 사항을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그렇죠. 이를테면은 뭐 회사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본질은요. 지속적인 통제입니다. 통제, 지원, 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간혹가다 오해하는 것이 나도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내 가맹점을 하는데 네가 왜 와서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가맹점주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프랜차이즈 본질이나 핵심을 모르시는 분들이고 원래 핵심은 어떠냐. 반드시 그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프랜차이즈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보다 보면은 간단한 의무사항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존재할 때는 본부 입장에서는 그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의 역사가 한 30년밖에 안 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별 경험 없는 가맹본사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그 경험도 없으면서 또 직영점이라든가 점포 운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실패의 책임이 전가가 전부 가맹점주들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또 간혹 가다 보면은 가맹본부, 건전한 가맹본부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경제적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약간 변화시켜서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새로운 가맹점주들한테 적응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10년 전에 계약 체결했던 사람들하고 다시 현행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그 바꾸는 내용이 새롭게 모집하는 가맹점주들한테 적용되는 가맹 계약 조건이다. 그 조건에 대해서 수락 여부를 최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도 정당하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점 사업자가 담보 제공이라든가 각종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급하지 않을 때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가 내는 비용이라든가 가맹비 이것이 사실 가맹본부의 주된 수입원인데 그것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계약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상 계약 기간이 10년이 경과됐을 때 그럴 때는 뭐 이유 불문하고 본부의 재량에 따라서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평균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년인지 아세요? 2.1년입니다. 평균.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그 표준 약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외식업종 같은 경우는 2년, 3년, 그 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년, 그 다음에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2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실질적으로 10년 가까운 가맹계약 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맹점 사업자의 존속기간이 2.1년이다 보니까 통상 한 10년 정도 이 어떤 그 넘게 이제 초과하게 되면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 조항이 이번에 개정안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행 가맹사업법의 주된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개정법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유사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 혹시 보셨을 거예요. 무슨 치킨 하면 또 무슨 치킨 또 운영하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유사 가맹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모집했으면 우리에 대해서는 충실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유사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러느냐. 우리한테 충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일정한 지역 내에 가맹점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맹점을 설치 못하도록 이래 되는 걸 강화시켜서 기존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처벌 규정을 둬서 일정한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직영점 내지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의 보호를 더 강화시켜 놓고 있다. 보는 것이 현행 가맹사업법의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신설된 제도가 있다면은 정보공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보공개서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실질적으로 가맹본사가 처벌을 받게 돼버립니다. 그런 그 등록제도를 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난립하는 가맹본부로 인해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적어도 일정한 요건이 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이런 가맹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가맹점 모집에서 건전한 가맹사업을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어떤 그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의 주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저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저희 분쟁조정협의회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